네, 자 이렇게 저작권 침해가 인정이 되었을 때 그럼 어떤 구제를 절차를 밟을 수가 있느냐, 그 분쟁 절차와 조정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한지 건데요. 자, 저작권 침해가 인정이 되면은 이때 이제 어떤 종류의 책임을 지느냐, 이제 이 문제가 남겠죠. 크게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두 개는 완전히 별개의 책임이기 때문에 뭐 이 둘 중에 하나만 제기할 수도 있고요, 둘 다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제 법원의 재판으로 최종적으로 가게 되는데, 이제 형사 책임은 뒤에 보기로 하고 민사 책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정지 책임과 손해배상 책임. 정지 책임이란 것은 이제 이미 만들어 놓은 그 침해, 뭐 불법 복제물이라든가 이런 이제 물품들, 또 침해 행위에 사용된 물건, 그러니까 그 불법 복제를 하는데 사용된 뭐 그 복사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폐기하거나 이런 이제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손해배상은 금전적으로 배상을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요. 정지 책임은 고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인정이 됩니다. 침해 사실이 인정이 되면은 그 침해자가 고의 과실이 있든 없든 불문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 정지 책임이에요. 손해배상 책임은 고의 과실이 있어야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고의 과실이 없다 그러면은 정지 책임만 지고 손해배상 책임은 안 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출판사가 어떤 책을 출판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책이 누군가의 책을 표절했다 해서 이제 소송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출판사 입장에서는 그 책이 아주 전문적인 서적이었어요. 그래서 저자 이외에는 이것이 뭐 누군가의 다른 저서를 표절한다거나 이것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출판사는 책임이 없는 거죠. 고의 과실이 없죠. 그러나 고의 과실이 없어도 정지 책임은 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 책을 더 이상 배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미 배포된 책들은 뭐 어쩔 수가 없지만은 지금 현재 보관하고 있는 책들은 뭐 폐기를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건 고의 과실과 불문이에요. 그러나 손해배상 책임은 만약에 출판사가 아, 다 주의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표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었다고 한다면은 손해배상 책임은 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은 고의 과실을 전제로 한다 하는 점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정지 책임은 이제 그 침해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일정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그래서 불법 복제물을 폐기하거나 거기에 사용된 기계 장치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폐기하거나, 또 유튜브에 뭐 불법 영상물을 올렸다고 하면은 그 영상을 내리도록 삭제하도록 이렇게 이제 하고요. 요새 뭐 그 우리 유튜브 영상 중에서도 뭐 그 뭐 커버 뮤직이라고 하죠. 왜 커버 뮤직 그 아주 유명한 그 유튜버가 있었는데 그 뭐 한꺼번에 다 내렸던 그런 사건이죠. 정부 저작권 침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유튜브에서 삭제하고 더 이상 올려서는 안 된다는 이제 이런 명령을 내리는 것이 정지 책임입니다. 이 명령을 어기게 되면 이제 보통 그 한 번 어길 때마다 얼마씩 이렇게 이제 금전으로 배상을 명하게 되는데 그걸 간접 강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작품의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만이 저작권 침해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책의 300페이지인데 그 300페이지 중에 100페이지가 뭐 30페이지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부분이다. 그럼 그 부분만 폐기하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데 책 같은 경우에는 그게 불가능하죠. 300페이지 책 중에서 뭐 30페이지를 잘라내고 책을 판매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런 경우에는 뭐 출판사 입장에서는 그냥 아예 폐기를 하고 이렇게 이제 뭐 새로 책을 찍어서 뭐 판매를 하는데 이렇게 되고요. 그러나 영상의 경우에는 해당 부분만 잘라낼 수가 있죠. 편집이 가능하겠죠. 그런 경우에는 아, 전체 영상을 폐기하기보다는 위법한 부분만 편집해서 잘라내는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를 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90% 정도가 침해다. 그러면은 아예 그냥 전체를 다 이렇게 폐기하는 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제 과거에 보면은 소리바다라고 아세요? 네, 소리바다. 저도 참 정말 이 소리바다 때문에 너무나 행복했었는데 옛날 노래들을 다 찾을 수 있더라고요 여기서. 그랬는데 이 소리바다는 소송을 여러 번 했어요. 그 소송에서 소리바다가 다 졌습니다. 그 져가지고 이제 결국 그 합법 시스템으로 다 바꾸는 바람에 지금 이제 뭐 완전히 쪼그라들었죠.
그래서 멜론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지금 한참 밀리고 있고, 최근에는 뭐 아주 안 좋은 소식도 들리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소리바다 한때는 뭐 대단한 프로그램이었죠. 아, 이 소리바다가 재판에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이 소리바다에서 그 P2P로 이렇게 오고 가는 그 음원들 중에 90%가 불법 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법원에서는 이 사이트의 폐쇄 조치를 명령해 버렸습니다. 소리바다 이 사이트를 아예 폐쇄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죠. 요새 같았으면 이제 참, 근데 이런 경우에는 그 소리바다에 워낙 많은 저작물들이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일부분만 또 판단해내는 것도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최근에는 이런 P2P 서비스보다는 웹하드가 많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웹하드의 경우에는 그 웹하드에 올려져 있는 불법 영상물들 리스트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웹하드 자체를 폐쇄하기보다는 그 웹하드에 올려져 있는 뭐 어떤 경우는 막 10만 건씩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외 유명한 그 뭐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성인물들을 올리는, 그래서 아주 그 형사적으로 큰 문제가 됐었죠, 우리 사회에. 거기 보면 그 일본 그 성인물들을, 이게 우리나라 일본에서는 이제 그게 합법 그 영상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이제 그 이런 뭐 불법으로 돼 있어요. 뭐한 10만 건씩 이렇게 올라 있습니다. 이제 그 리스트를 쫙 제시를 해서 사이트 자체는 폐쇄하지 않고 바로 이제 요 밑에 있는 요 네모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피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무슨 무슨 사이트, 이제 요게 그 웹하드에 접속하는 사이트거든요. 그 사이트를 통하여 이용자들이 그 원고의, 이제 이거는 일본 그 영상 회사들입니다. 일본 회사의 무슨 무슨 영상물들이 들어있는 일체의 디지털 파일을 원고의 동의 없이 공중에 다운로드가 가능한 상태로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그 정지 책임을 명하는 그런 판결문이죠. 그리고 이제 2항에 보면은 이것을 피고가 위반할 경우에는 위반행위 1회당 금 1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한 번 위반할 때마다 10만 원. 예, 이렇게 이제 판결을 내고, 요 2항을 우리가 간접 강제라고 합니다. 또 이제 뭐 이런 형태도 있어요. 피고는 원고의 무슨 영상물을 복제, 배포, 공신, 송신해서는 안 된다. 이건 사이트를 특정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플랫폼에 불법 영상물이 올라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복제, 배포, 공정 송신을 못하도록 하는 이런 이제 판결을 낼 수도 있고요. 여기도 보면 이 항에 위반할 경우는 위반행위 1회당 1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 요걸 이제 간접 강제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간접 강제도 그 강제 집행의 일종이에요. 근데 강제 집행이란 것은 그, 그 이제 판결문의 내용을 직접 실행하는 것을 강제 집행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1항은 정지 책임이니까 몸을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부작위 책임이라고 해요. 몸을 하지 마라. 근데 그걸 하지 못하게 하는 거는 이제 진짜로 못하게 하려면 사람을 뭐 가둬놓든가 컴퓨터를 뺐든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런 강제 집행이 불가능하니까 간접 강제로서 위반하게 되면은 10만 원씩. 그래서 심리적인 강제를 하는 거죠. 너 요거 위반하면은 10만 원씩 내야 돼. 그래서 못하게 하는. 그래서 이걸 이제 간접 강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지 책임을 구할 때는 반드시 간접 강제도 같이 붙이는 게 좋아요. 요것도. 아니면은 이거를 청구를 안 해놓게 되면요, 나중에 판결이 1항만 판결이 나게 되거든요. 요 2항을 빼먹고 안 하게 되면은 1항만 판결이 나게 되면은 2항을 하기 위해서 또 재판을 해야 돼요. 그 그냥 판사가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판사는 청구한 범위 내에서만 해주기 때문에 요 2항을 깜빡 잊고서 이거 안 하게 되면요, 나중에 재판을 또 해야 됩니다. 간접 강제를 구하는. 그래서 항상 요 2항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정지 책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해배상 책임. 손해배상은 이제 금전적으로 배상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재산적 손해배상과 정신적 손해배상. 정신적 손해배상을 위자료라고 하죠. 이제 내일 배우게 되는데, 우리 저작권에는 저작 재산권이 있고요, 저작 인격권이 있거든요. 그 저작 인격권이 침해됐을 때 보통 위자료를 배상을 하게 됩니다. 저작 재산권이 침해가 되면은 재산적 손해를 배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먼저 이 재산적 손해배상을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재산적 손해, 이 손해를, 내가 입은 손해를 수학적으로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얼마만큼 손해를 입었는지. 근데 이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작권법에서는 4개의 특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게 여기 보는 저작권법 제125조 1항,
그리고 2항, 그리고 126조, 125조의 2. 요 네 가지 경우인데요. 자, 1항은 침해자가 얻은 이익의 액수를 손해로 보는 거예요. 원래는 내가 저작권 침해를 당했어요. 그럼 내가 피해자죠. 내가 입은 손해와 내 저작권을 침해해서 상대방이 얻은 이익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경우가 더 많죠. 왜냐하면 나는 유통망을 A라는 유통망밖에 갖고 있지 않은데 지금 침해한 사람은 유통망을 A뿐만 아니라 B, C를 갖고 있어요. 그 내가 팔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이 팔았어요. 그러면 내가 입은 손해는, 내가 못 팔은 거는 원래 내가 이것을 팔았더라면 100개를 팔 수 있었는데 상대방은 3배의 이익을 남긴 것이죠. 이럴 때는 내가 원래 입은 손해보다는 상대방이 얻은 이익이 더 커요. 또는 상대방이 어떤 상업적인 능력이 또 뛰어나서 그럴 수 있는 것이고, 그럴 때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이란 것은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걸 우리가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하죠. 내가 입은 손해를 넘어서 가지고 상대방이 얻은 이익까지 내가 그냥 벌금 형태처럼 뺏어오는 것을, 그건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해서 원래의 손해배상 개념하고는 다른 거예요. 요새 우리 언론중재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해서 신문에 한참 시끄러운데, 이제 그래서 손해액의 5배 이런 식으로 이제 배상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바로 이제 좀 이 기본적인 손해배상의 개념과는 다른 겁니다. 여기서도 원래 이제 침해자가 얻은 이익은 내 손해하고는 좀 다른데, 이 얻은 이익을 그냥 손해배상으로 내가 입은 손해로 간주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입은 손해는 계산하기가 어려워도 상대방이 얻은 이익은, 이제 상대방이 그 제품을 판매하면은 이제 세무서에 신고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신고된 서류에서 그 비용 들어간 거, 이건 이제 그 법인 회계 서류를 통해서 어느 정도 계산이 가능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얼마의 이익을 봤다, 그걸 내 손해로 그냥 갖고 와 버리겠다는 겁니다. 이런 특별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이 저작물을, 내 저작물을 상대방이 침해를 했는데, 만약 상대방이 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나한테 와서 허락을 구했으면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었겠느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로열티를 손해액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이 방법을 가장 많이 써요. 이게 제일 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종전의 판결을 보면요, 그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이제 여호와 솜사탕이라는 드라마와 사랑이 목일라라는 드라마 사이에 표절 소송이 있었거든요. 그 사랑이 목일라라는 이제 드라마는 우리나라에 아주 그 유명한 그 대본 작가가 쓰신 그 이제 그 드라마고요. 여호와 솜사탕은 이제 그로부터 한 10년 후에 나왔던 드라마인데, 그제 그 표절 소송이 됐어요. 그래서 표절이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판결이 났냐 하면은, 그 이제 사랑이 목일래의 대본 작가가 통상적으로 이런 대본에 대해서 얼마를 받는지를, 그 로열티를 계산한 거죠. 그랬는데 이제 그것이 3분의 1이다. 3분의 1 정도가 표절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 그 금액의 3분의 1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로열티 상당액입니다. 이것이 이제 현재까지는 실무상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요새는 이 1항의 방법도 많이 써요. 실제로. 왜냐하면 이제 요새는 그 세금 신고 같은 게 거의 정확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속이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요 1과 2로 판단이 어려울 때, 1도 어렵고 2도 어렵다. 예를 들어서 그 통상적인 로열티도 상당히 산정하기가 어렵고, 왜냐하면 여태까지 누구한테 허락을 해준 바도 없고, 그래서 시장 가격을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법원에서 여러 가지 그 증거를 그 저작물의 종류, 침해의 규모, 침해가 지속된 기간, 시장에서의 그와 같은 종류의 평가 가치, 침해자와 피해자의 업계에서의 평가, 신용도,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서 그냥 법원이, 판사가 재량으로 손해배상을 산정하는 겁니다. 이것도 많이 써요, 판사들이. 그냥 이런저런 거 계산하기 힘드니까 그 재량에 의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면 1항과 2항의 경우에는 원 단위까지 다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재량에 의한 경우는 이제 그냥 1,000만 원 또는 1억 원 이런 식으로 이제 배상을 명하게 되죠. 보통 그냥 깔끔하게. 자, 그다음에 이제 4의 방법은 법정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그냥 침해 저작물 한 건당 1,0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또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 원. 이 범위 내에서 법원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 아까 이제 뭐그 웹하드 같은데 10만 건이 올라 있다. 그런 경우에 이런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위반 저작물 한 건당 뭐 10만 원. 10만 원이 10만 건이면 얼마예요? 이건 뭐 보통 금액이 아니네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하나 일일이 계산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이 법정 손해배상의 가장 큰 애로점은 뭐냐 하면은 이 법정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요, 침해 행위가 일어나기 이전에 이 저작물이 저작권위원회에 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법정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비슷한 제도를 두고 있는 일본도 거의 이게 사문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등록 요건을 갖추기가 어렵거든요. 그 10만 건을 등록하려면요, 그 등록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우리 뭐 저작권위원회에서 그 등록 비용은 뭐 특허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금액입니다. 한 건당 5만 원이고요. 뭐 소프트웨어는 이제 조금 그거보다 좀 비싸고 또 대량으로 등록을 하면 할인도 다 해줘요. 그렇지만 이게 뭐 10만 건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등록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현재까지 보면 이 법정 손해배상은 아직 사용된 경우가 거의 없고 지금 현재까지는 1번, 2번, 3번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사례를 한번 보면요. 여기 보면 자, 이 사례를 한번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는지. A라는 일러스트 회사가 있다. A 회사는 이미지 한 개 사용에 대해서 인터넷에 사용할 경우에 1개월에 10만 원, 오프라인 출판물에 사용할 경우 한 부당 10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다. 그런데 B가 이제 침해를 했어요. B 역시 이미지를 제작해서 판매하는 회사인데 자기가 이제 판매하는 것 중에 A의 이미지 하나를 허락 없이 이제 자기 홈페이지에 다른 이미지들과 함께 올려놓고 판매를 했다. 그런데 B는 A의 이미지를 인터넷 1개월 사용 용도로 해서 총 20번 판매를 했는데 그래서 300만 원을 벌었다. 총 매출액이 300만 원이 나왔어요. 한 건당 15만 원을 받은 거죠. A보다 5만 원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20회를 판매를 한 거죠. 자, 이렇게 매출을 올렸다는 거예요. 300만 원의 매출을. 그러면 이제 손해배상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먼저 아까 1번 침해자가 받은 이익을 손해로 보는 경우라면은 B가 얼마만큼의 이익을 얻었는가를 계산해야 되겠죠. 그럼 B가 저작권 침해로 얻은 총 매출액이 300만 원. 이 A의 이미지를 갖고 얻은 게 300만 원인데 이제 그 중에서 순이익을 계산을 해야 되죠. 그럼 이제 B가 이 이미지를 판매하기 위해서 지출한 총 비용, 뭐 호스팅 비용이라든가 각종 운영비, 인건비, 판매 수수료 이런 총 비용을 산출을 해서 그 중에서 A의 이미지에 해당하는 비용을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총 이제 B가 올려놓은 뭐 이미지가 100개다. 그 중에 A의 이미지가 1개다. 그런데 총 뭐 비용이 1000만 원이 들어갔다. 그럼 그 중에 A에 해당되는 건 이제 100분의 1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평균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A의 이미지 부분에 대한 비용을 산출해 보니까 80만 원이 나왔다. 그럼 A가 이제 총 매출액 300만 원에서 이 80만 원을 공제하게 되면은 220만 원이 B가 이제 불법적으로 얻은 이익이 되겠죠. 이 금액을 손해액으로 그냥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요게 1번 방법이고요. 2번 방법은 A는 그 20번에 대해서 A가 통상적으로 10만 원씩 받고 있죠. B는 15만 원을 받았지만 A는 10만 원씩 받고 있었어요. 그럼 그 10만 원이 통상적인 사용료이기 때문에 10만 원 곱하기 20회 해서 200만 원을 손해액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보다는 조금 적어졌죠. 적어질 수도 있고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1, 2, 3, 4 중에 원고가 선택해서 구하면 돼요. 많은 걸로, 자기에게 유리한 걸로. 그 택일적인 겁니다. 중복해서는 안 되지만은 택일적으로 선택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과 2과 계산이 어려울 때는 그냥 법원에서 그냥 결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증거를 검토해 보니까 5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판사 마음이죠. 그러나 뭐 판사가 이제 뭐 그 재량의 법이라 하더라도 그 재량은 이제 일정한 뭐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재반 정상을 참작을 해가지고 판사가 합리적이라고 이제 정하는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4번은 이제 뭐 법원에서 1000만 원 이하의 금액 중에서 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해서 한 개의 이미지가 침해됐으니까 100만 원 이렇게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요 위자료를 계산하는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그 이 그 피해를 당한 이 침해를 당한 이 원고가 그 저작물을 작성하기 위해서 들인 노력, 그리고 저작물의 종류, 또 침해의 성질, 침해의 범위와 결과, 침해 지속 기간, 시장에서의 이 저작물에 대한 가치 평가, 침해자와 피침해자 업계에서의 평판 신용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이 정신적 위자료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주로 그 저자 인격권에 관한 침해가 있을 때, 예, 보통 재산권에 관한 저작 재산권에 관한 소송은 위자료까지 판단은 안 해줍니다. 위자료까지 주지는 않고요. 그냥 재산적 손해로 끝나죠. 우리가 자동차 뭐 몰고 나갔는데 다른 사람의 과실로 인해서 내 자동차가 막 부서졌다. 그러면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재산적 손해밖에는 보통 배상을 안 해줍니다. 내 새 자동차가 망가지면 무지하게 속상하죠. 정신적으로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래도 그거 배상 안 해주거든요. 네. 그냥 재물이 손괴됐기 때문에 그냥 뭐 수리비 뭐 이런 이제 재산적 손해만 배상을 해주는 것처럼 저작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위자료까지는 배상을 안 해주고요. 보통의 경우에 이 위자료는 저자 인격권이 침해가 됐을 때 산정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뭐 경고장, 저작권 침해 경고장을 보낼 때 보면은 언제까지 그 침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은 소송 비용과 변호사 비용까지 다 네가 물어야 된다. 이런 이제 문구를 많이 써요. 그러면 진짜로 그 소송 비용과 변호사 비용도 다 물어야 되느냐? 네, 말은 맞습니다. 말은 맞는데 그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그게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제 소송으로 들어갔는데 피고가 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변호사를 선임을 했다. 그래서 이 사건 나는데 변호사 비용이 1억 원이 들었다. 그러니까 이것을 피고가 너가 배상을 해라.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대법원에서 정한 규칙이 있어요. 그 변호사 보수의 소송 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라고 해가지고 그 소송물 가액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원고가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그대로 다 배상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대법원 그 규칙이 있습니다. 그거 이제 여러분들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다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따라서 계산된 금액을 배상을 해준다 하는 정도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변호사 보수의 소송 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이것을 이제 검색을 하죠.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가보시면은 이것을 이제 이 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사책임, 형사책임. 형사책임이 이제 뭐 고소를 하거나 아니면 고발을 하거나 이제 이런 경우에 형사책임으로 진행을 하죠. 고소 고발이 없어도 그 수사기관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아주 상습적인 경우에는 고소 고발 없이 그냥 처벌이 가능해요. 보통 이제 저작권 침해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친고죄라는 게 뭡니까? 고소 고발이 없으면은 아예 수사 자체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저작권도 이게 친고죄인데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했거나 상습적인 경우 OR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했거나 또는 상습적으로 침해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고소 고발이 없어도 이제 수사를 할 수 있고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만약에 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상습적이지도 않은 경우에는 이 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를 해야만 형사 책임을 물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친고죄의 경우에는 그 고소 기간이 6개월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을 놓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막 고민하고 뭐 야 이거 고소할까 말까, 그리고 막 전화해서 그 사과해라. 근데 뭐 사과 안 하고 막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6개월 금방 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처벌 경우에는 이제 저작권 침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는데 대개 뭐 저작권 침해를 해서 징역형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대개 이제 벌금형이 많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또 그 청소년 같은 경우에 이제 불법 저작물 같은 거 뭐 불법 토렌트라든가 이런 웹하드 이런 데서 불법 저작물 같은 거 내려받았다가 이제 고소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검찰에서 그냥 교육 조건부 저작권 교육 받는 걸로 그냥 책임을 면제해주는 기소, 이런 교육 조건부 뭐 기소유예 이런 제도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보통 그 침해 행위가
파악이 되면은 경고장을 먼저 보내죠. 그래서 이제 상대방에게 그 이제 시정 조치를 명하고 시정 조치를 하라고 이제 요구하는 그런 경고장을 보내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경고장 양식을 제가 하나 첨부를 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낸다는 거, 내용 증명해가지고 뭐 이제 나는 이제 이 저작권자다. 그냥 너가 이제 보니까 이런 사이트에 이렇게 불법 저작물들을 올리고 있는데 그건 나의 이러이러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언제까지 이러이러한 조치를 취해주고, 그다음에 적절한 뭐 그다음에 이제 뭐 합의금을 뭐 요구한다든가, 이제 이런 것을 일정한 기간, 뭐 2주면 2주 내에 이제 이런 조치를 취하라고 이런 내용 증명을 보내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분쟁 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소송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경미한 저작권 사건이라면 가급적 이런 이제 분쟁 조정 절차를 이용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도 짧고요, 비용도 적습니다. 이 분쟁 조정 신청을 하는 데는 보통 10만 원, 1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비용이고요. 그러니까 뭐 소송 비용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죠. 소송 비용은 보통 뭐 변호사 선임하면 기본적으로 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은 그냥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또 뭐 1심, 2심, 3심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노력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조정은 비용도 저렴하고 이 결정이 나는 기간도 신청일로부터 3개월로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사안이 복잡하거나 조금만 더 하면 합의가 되겠다 그런 경우에 이제 뭐 한번 3개월 정도 연장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 3개월 내에 끝나고요. 그 다음에 또 저작권 전문가인 그 조정, 아주 저작권의 정말 전문가들입니다. 저도 이 조정위원을 뭐 거의 한 뭐 15년 정도 했었거든요. 에, 그랬는데 이제 그 대부분 전문가들이시고요. 또 해당 분야에 또 뭐 이런 법률 전문가뿐만 아니라 뭐 영화 분야라든가 또 음악 분야라든가 이런 전문가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어서 이런 분들 앞에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실제 법정에 가보면은 시간에 되게 이제 판사들이 사건에 쫓기기 때문에 그 자기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조정 절차에서는 자기 하고 싶은 얘기 충분히 할 수가 있고요. 또 그리고 이 조정 절차에서 나왔던 얘기들은 전부 비밀이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조정에 가서 뭐 이렇게 합의를 뭐 하다 보면 나중에 이 조정이 안 돼서 결국 법원으로 가게 됐을 때 내가 이런 조정에서 이런 얘기 했던 것이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뭐 합의를 하려고 했다라든가, 뭐 내가 얼마를 주겠다고 뭐 제시를 했는데 상대방에서 안 받아들여졌어요.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안 됐을 때 결국 법원에 가면 이제 그것이 혹시 저 사람 저작권위원회 조정 때 뭐 10만 원은 주려고 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저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그 절차의 비밀이 보장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 조정 결정문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좋은 제도죠. 다만 이 조정이란 것은 결국 쌍방이 합의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되면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면 이제 조정이 결렬되고 결국은 그러면 이제 또 법원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조정에 들였던 시간만큼은 또 늦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해볼 만한 절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조정제도를 가장 오랫동안 또 다양하게 또 활발하게 운영을 해왔고요. 한국콘텐츠진흥원에도 이 콘텐츠 분쟁 조정위원회라는 게 있다고 해요. 뭐 이제 이런 것들도 한번, 이런 조정제도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네, 교재에 대한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